선자의 손끝이 떨립니다. 봉투 안에서 꺼낸 서류, 메리지 서티피케이트. 결혼, 증명서. 이게 무슨... 40년을 함께한 남편의 이름 옆에 전혀 모르는 여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선자는 주저앉듯 소파에 앉아 서류를 움켜쥡니다. 내가 모르는 남편의 세계가 하나 더 있었던 건가요? 이제 사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청취 중이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부산 대연동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오후가 되면 언제나 고즈넉한 정적에 잠깁니다. 2층 베란다에서 내다보이는 풍경은 언제나 똑같았죠. 빨래를 넣는 아주머니, 손자를 업고 산책하는 할머니, 그리고 골목 어기 슈퍼마켓 앞에서 담소를 나누는 노인들의 모습이 반복됩니다. 박선자의 집 주방에서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낡은 라디오에서는 TBC 트로트 채널이 흘러나오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봄볕이 마루 장판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죠. 선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 오래된 결혼 앨범을 천으로 닫고 있었습니다. 80년대 흑백 사진 속에는 회색 양복을 차려입은 김영택이 어색하게 웃고 있었고 선자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때도 넥타이를 너무 꽉 졸랐다니까. 선자는 사진 속 영택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71살의 남편 영택은 몇 달 전부터 호주로 봉사활동 겸 장기 출장을 간다며 집을 비웠죠. 은퇴한 세무사였던 영택은 평소에도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았고 호주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세무 상담을 해주겠다며 떠났습니다. 선자는 텅 빈 식탁을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묵은 김치만큼은 내 옆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두 아들과 딸 하나는 모두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작은아들은 결혼해서 경기도에 살고 있었죠. 딸은 미국으로 유학을 간 뒤 그곳에서 정착했습니다. 주말이면 선자는 동네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과 화투를 치거나 수다를 떨었고 평일 아침이면 금정산을 오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부산 시내의 풍경은 언제나 선자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죠.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친구들이 물으면 선자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영감이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영택이 떠난 뒤로 전화 통화는 점점 뜸해졌고 영상 통화를 할 때마다 남편의 표정은 어딘가 멍하고 초점이 없어 보였죠. 선자는 그저 나이 탓이려니 생각하며 애써 불안을 떨쳐냈습니다. 저녁 무렵 선자는 혼자 밥상을 차려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그리고 시금치 나물. 예전에는 영택이 좋아하는 제육볶음도 자주 해주곤 했는데 이제는 혼자 먹기엔 양이 너무 많아서 만들지 않게 되었죠. 밥을 뜨다 말고 선자는 빈 건너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밥을 먹던 영택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빨리 돌아와, 여보. 선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천천히 지고 있었죠. 선자의 일상은 그렇게 잔잔한 물결처럼 흘러갔습니다. 평온하고 고요한 하지만 어딘가 텅 빈 듯한 하루하루였죠. 그 평상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우체국 직원이 작은 국제우편 한 통을 선자에게 건네주었을 때부터였죠.
선자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무심코 발신지를 확인했습니다. 호주 시드니. 그리고 봉투 위에 찍힌 빨간 도장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터내셔널 메일. 선자는 가슴 한쪽이 묘하게 답답해지는 걸 느끼며 천천히 봉투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뜯는 선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꺼낸 서류는 두껍고 공식적인 느낌의 용지였죠. 상단에는 영문으로 무언가 적혀 있었고 선자는 천천히 그 글자들을 따라 읽어 내려갔습니다. 메리지 서티피케이트. 시드니. 선자는 영어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메리지라는 단어만큼은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증명서. 선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안경을 찾아 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죠. 발신인은 NSW 레지스트리라고 적혀 있었고 증명서 한가운데에는 낯익은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김영택. 그 옆에는 선자가 전혀 모르는 여자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죠. 아니, 이게 무슨... 선자는 주저앉듯 소파에 앉아 서류를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발급일, 파일 번호, 공증 스탬프. 모든 게 공식적이고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왔죠. 선자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호주 번호를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죠. 아이들에게라도 연락을 해야 하나. 하지만 선자는 차마 자식들에게 이 이상한 서류를 보여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해는 아닐까?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선자는 하루 종일 그 서류를 들었다 놨다 하며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그날 밤 마침 영택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자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통화 버튼을 눌렀죠. 화면 속 영택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하얀 벽이 보였고 어딘지 모를 방 안처럼 보였죠. 여보, 거기 어때? 밥은 잘 먹고 다녀? 영택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호주가 생각보다 복잡해서 봉사 끝나면 곧 들어갈게. 선자는 말을 꺼내려다가 망설였습니다. 화면 속 영택의 어깨 너머로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갔죠. 선자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저기 뒤에 누구야? 영택은 잠깐 뒤를 돌아보더니 다시 카메라를 향했습니다. 아, 시설 관리자래. 여기 숙소가 공동으로 쓰는 곳이라서. 영택의 말투는 평소보다 더 느리고 어눌했습니다. 선자는 가슴이 철렁했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영택의 눈빛도 말투도 그리고 배경도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여보, 나 오늘 우편 하나 받았는데. 선자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통화가 갑자기 끊겨버렸습니다. 화면은 검게 변했고 선자는 멍하니 꺼진 화면을 바라봤죠.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리 걸어도 영택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선자는 다시 서류를 펼쳐들었습니다. 메리지 서티피케이트, 발급일, 공증 스탬프, 그리고 김영택이라는 이름. 내가 모르는 남편의 세계가 하나 더 있었던 건가. 40년을 함께 살았다고 믿었던 남편이 사실은 내가 전혀 모르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선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영택은 왜 호주에 갔을까? 저 서류는 진짜일까? 혹시 남편이 나를 속인 걸까? 아니면 누군가 남편을 속인 걸까? 다음 날 아침 선자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선자는 오래전부터 영택과 함께 일했던 세무사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변호사라 불리는 그는 영택의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던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여보세요, 최 변호사님? 저 영택이 아내 박선자입니다. 전화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선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택 씨, 요즘 호주에서 잘 지내고 있나요? 혹시 연락 받으셨어요? 최 변호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사실 최근에 선생님이 연락을 하셨는데 목소리가 좀 이상하셨어요. 말씀도 평소보다 느리고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던데요. 건강이요? 네. 기억력도 좀. 가끔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그러셨어요. 선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억력. 그 단어가 선자의 가슴을 세게 쳤죠. 혹시 영택이 정말 아픈 건 아닐까? 그래서 저렇게 멍한 표정으로 통화를 하는 건 아닐까? 선자는 전화를 끊자마자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구청 민원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선자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죠. 구청 민원실은 평일 오전이라 그런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선자는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창구 앞에 앉을 수 있었죠. 젊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선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남편 것으로요. 신분증 주세요. 선자는 주민등록증을 건넸고 직원은 능숙하게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지는 동안 선자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잠시 후 직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저기, 사모님. 네. 해외 혼인신고 처리 내역이 보이는데요. 선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저 서류가 진짜였구나.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직원은 화면을 다시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리 상태가 보류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상대방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한지우 씨, 42살, 직업은 번역가로 등록되어 있어요. 한지우. 선자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죠. 42살이면 딸보다도 어린 나이였습니다. 선자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꺼내 그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혹시 연락처도 나와 있나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신고 당사자시니까 법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선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민원실을 나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걷기가 힘들었지만 선자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선자는 컴퓨터를 켜고 한지우라는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뒤지다 보니 번역가 한지우의 이메일 주소가 적힌 번역사무소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선자는 망설임 끝에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차분하고 낮은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기, 한지우 씨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선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김영택 씨의 아내입니다. 박선자라고 합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뒤에 한지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단단하고 신중한 어조였죠. 직접 뵙죠. 서울 충무로에 공증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만나는 게 가장 빠를 거예요. 공증사무소요? 네.
이 문제는 전화로 설명하기엔 복잡합니다. 제가 내일 오후 2시에 그곳에 있을게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한지우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죠. 공증사무소라니. 왜 하필 공증사무소에서 만나자는 걸까? 선자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설쳤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충무로역에서 내려 골목길을 한참 걸어 들어가자 낡은 건물 2층에 공증사무소 간판이 보였습니다. 90년대 달력이 벽에 그대로 걸려 있는 시간이 멈춘 듯한 사무소였죠. 선자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가 쪽 의자에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지우였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에 안경을 쓴 지우는 선자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죠. 사모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앉으세요. 선자는 지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먼저 입을 연 건 지우였습니다. 저는 김영택 선생님의 법적 후견 계약을 맺은 보호자입니다. 후견이요? 선자는 그 말의 의미를 단번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준후견 계약서, 의사소견서, 그리고 호주 체류 관련 서류들이었죠. 선생님은 지금 초기 치매 의심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담당 전문의가 말하길 경도인지장애 추정 단계라고 하더군요. 호주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체류 비자를 유지하려면 법적으로 현지인과의 결합이 가장 빠른 방법이었어요. 선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이건 가짜 결혼이라는 말씀이세요? 지우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서류상 결합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법은 현실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공증을 제대로 받아두려고 했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요. 그때 안쪽 방에서 공증인이 나왔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남자 공증인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 서명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공증인은 책상 위 확대경을 꺼내 서명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서명 같은 필체입니다. 네. 선자와 지우가 동시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공증인은 확대경을 두 사람에게 건네주며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서로 다른 사람이 서명했다면 회계 기울기, 필압, 시작점과 끝점이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서명은 너무 유사해요. 마치 누군가 한 사람이 두 번 썼거나 아니면 복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선자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초기 치매, 서류상 결혼, 그리고 위조된 서명.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죠. 지우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로선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선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놓친 퍼즐 조각이 뭘까? 남편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공증사무소를 나선 선자와 지우는 근처 조용한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밖으로는 충무로 거리에 오래된 건물들이 보였고 찻집 안에는 은은한 차 향기가 퍼지고 있었죠. 선자는 따뜻한 유자차를 한 모금 마시며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6개월 전쯤이었어요. 저는 번역 일을 하다가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김영택 선생님을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은 호주에서 세무 봉사를 하시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찾고 계셨어요. 다른 일이요?
생모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선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생모. 영택이 어릴 적 헤어진 친어머니 이야기는 선자도 알고 있었죠. 영택은 결혼 초기에 한두 번 그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지만 이후로는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선자는 그게 남편에게 너무 아픈 기억이라고 생각해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지우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은 호주에 계신 동안 옛날 기록을 찾고 계셨어요. 친어머니가 60년대에 부산 영도에서 아들을 보육원에 맡겼다는 기록을 추적하셨죠. 그런데 그 기록을 제대로 열람하려면 출생신고 원부를 봐야 하고 그러려면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한국 정부에 정식 요청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서류가 필요했다는 말씀이세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후견 계약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저는 선생님과 법적 후견 계약을 맺었고 의사소견서도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기억력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신고는 제가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럼 누가 한 거죠? 지우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켰습니다. 화면에는 영상통화 녹화본이 저장되어 있었죠. 지우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영택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배경은 선자가 며칠 전 영상통화에서 봤던 바로 그 방이었죠. 영상 속 영택은 멍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고 화면 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억양이 섞인 한국어였습니다. 미스터 김,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영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화면 오른쪽에서 누군가의 손이 스쳐 지나가며 종이를 바꿔치기 하는 모습이 보였죠. 영택은 그걸 알아채지 못한 채 계속 서명을 이어갔습니다. 선자는 화면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예요? 이름은 켈빈이라고 불립니다. 본명은 아니고 별명이죠. 호주 이민 브로커 업계에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부유한 노인들에게 접근해서 체류비자, 재산관리, 상속 문제를 엮어서 일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지우는 화면을 멈추고 선자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은 상속 설계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켈빈을 만났어요. 처음엔 단순한 법률 상담인 줄 알았죠. 하지만 켈빈은 선생님의 재산 상황을 파악한 뒤 점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몰래 결혼 서류를 위조해서 신고를 밀어붙인 거예요. 선자는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우 씨도 속은 거네요? 네. 저도 뒤늦게 알았어요. 제 서명도 위조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선생님을 도와 생모를 찾아드리려던 일이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버렸죠. 지우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문자 메시지 캡처본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호주 변호사에게 받은 메시지예요. 해외 혼인신고가 국내에서 반려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위조가 입증되면 상속권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선자는 서류를 보며 손등을 꼭 쥐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죠. 분노, 불안, 그리고 남편에 대한 연민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럼 지금 영택이는 그 켈빈이라는 사람한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물리적으로 감금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켈빈이 선생님의 의사결정을 조종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리고 선생님 명의의 재산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자는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재산이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된 상가 보증금이 담보로 설정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위임장이 사용됐다고 하더군요.
선자는 그 순간 번개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영택 명의로 된 영도 상가. 그건 영택이 젊은 시절 아껴 모아 산 건물이었고 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 남겨둔 소중한 재산이었죠. 제가 지킬 건 선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의 재산이 아니라 남편의 존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40년이에요. 지우는 선자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사모님, 같이 싸워요. 저도 이 일을 제대로 끝내고 싶습니다. 선생님을 지켜드리고 싶어요.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죠.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선자가 부산 집으로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집은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죠. 선자는 외투도 벗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영택의 이름이 떠 있었죠. 선자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화면 속 영택의 모습은 이전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빛은 흐릿했고 말끝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영택은 카메라를 응시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자야, 오늘은 내가 내 이름을 불러줘. 선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영택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죠. 영택아, 당신 지금 어디 있어? 힘든 거 아니야? 선자야, 나는. 영택이 뭔가 말하려는 순간 화면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낮고 날카로운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죠. 영어 억양이 섞인 한국어였습니다. 켈빈, 링크 끊어. 화면이 갑자기 검게 변했습니다. 선자는 황급히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연결조차 되지 않았죠. 선자는 핸드폰을 붙잡고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어딘가에 갇혀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자는 은행에서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상 거래 알림이었죠. 영택 명의의 계좌에서 큰 금액이 움직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자는 급히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창구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도에 있는 상가 보증금이 담보로 설정됐네요. 위임장이 제출됐고요. 위임장이요? 제가 준 적 없는데요. 여기 서명이 있습니다. 본인 확인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직원이 보여준 서류에는 영택의 서명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자는 단번에 알아챘죠. 그건 영택의 진짜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영택은 기억을 쓸 때 항상 위로 치고 끝을 말아 올리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 서명은 그렇지 않았죠. 이건 가짜예요. 제 남편 서명이 아니에요. 사모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일단 공식적으로 처리된 서류라서요. 이 일을 제기하시려면 법적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선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죠. 지우 씨, 은행에서 이상한 거래가 발견됐어요. 위임장이 위조된 것 같아요. 지우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사모님, 지금 바로 모든 증거를 모아주세요. 사진, 문서, 녹음 파일 뭐든지요. 그리고 법원에 임시 후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전화를 끊고 선자가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국에 사는 딸 수진이었죠. 엄마, 아빠 요즘 연락 안 돼? 응. 호주에 계셔서 그래. 수진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젊을 때 잃어버렸다는 친할머니 찾기 얘기. 기억하시죠?
혹시 호주 간 것도 그 때문 아니에요? 선자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영택은 어릴 적 헤어진 어머니를 평생 그리워했죠. 결혼 초기에 한두 번 그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지만 선자는 그게 너무 아픈 기억일 거라 생각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택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어머니를 찾고 있었던 거였죠. 선자의 머릿속에서 옛날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80년대 사진관에서 찍은 가족 사진, 삐삐 소리, 공중전화 부스, 새마을 금고 통장, 그리고 영택이 가끔씩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모습. 그때 영택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선자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빠 곧 돌아오실 거야. 전화를 끊고 선자는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앨범과 서류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그 사이에서 선자는 낡은 메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영택의 필체로 적힌 메모였습니다. 박연자, 60년대 영도 보육원. 엄마. 선자는 메모를 꼭 쥐었습니다. 영택은 평생 이 이름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때 호주로 떠났던 거였죠.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선자는 눈물을 닦으며 결심했습니다. 영택을 지켜야 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찾아 헤맨 어머니를, 그리고 남편의 존엄을,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쌓아온 40년의 세월을 지켜야 했죠. 선자는 가방을 챙겨 다시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지우와 함께 법원에 가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싸워야 할 때였죠. 켈빈이라는 남자로부터 영택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선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속에서 선자는 영택의 얼굴을 떠올렸죠. 환하게 웃던 젊은 날의 영택, 아이들을 안고 기뻐하던 영택, 그리고 지금 흐릿한 눈빛으로 선자를 부르던 영택. 당신 곧 데려올게. 조금만 기다려. 선자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선자는 지우가 알려준 작은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은 지우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열심히 정리하고 있었죠. 선자가 다가가자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권했습니다. 사모님 앉으세요. 제가 밤새 자료를 정리했어요. 선자는 가방에서 은행 서류와 오래된 메모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지우는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 서명, 확실히 이상해요. 공증사무소에서 봤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위조된 것 같습니다. 지우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지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말했습니다. 사모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 선생님을 도와드리려고 했던 이유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선자는 지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지우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저는 번역가로 일하면서 많은 해외 이민 사례를 봐왔어요. 그 중에는 노인들이 가족을 찾기 위해 외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죠. 선생님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생모를 찾고 싶다고 하셨어요. 지우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선자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출입국 기록과 주민등록 전산 기록이 떠 있었죠. 호주에 주소지가 있어야 한국 정부에 옛날 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법적 보호자가 되어 체류를 도와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원하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요. 선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영택이 그렇게까지 간절히 어머니를 찾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죠. 그럼 결혼은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위장이었어요. 체류 비자를 유지하려면 현지인과의 법적 관계가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법적 후견 계약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절차를 멈추려고 했죠. 그런데 지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누군가 제 서명을 위조해서 혼인신고를 밀어붙였어요. 바로 켈빈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지우는 화면을 다시 바꿔 한 남자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날카로운 인상에 차가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켈빈입니다. 본명은 알 수 없어요. 호주 이민 브로커 업계에서 활동하는 사람인데 수법이 아주 치밀합니다. 부유한 노인들에게 접근해서 상속, 재산관리, 체류 문제를 복잡하게 얽어놓고 그 사이에서 돈을 빼내는 거죠. 선자는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영택이도 그렇게 당한 거예요? 네. 선생님은 상속 설계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켈빈을 만났어요. 처음엔 단순한 법률 자문인 줄 알았죠. 하지만 켈빈은 선생님의 재산 상황을 파악한 뒤 점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기억력이 흐려지는 걸 이용해서 서류를 조작했어요. 지우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공증 사무소에서 복사해둔 서명 비교 자료였죠. 이 자료를 보세요. 공증인이 확대해서 본 서명 겹친 부분입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썼거나 아니면 복사해서 트레이싱한 흔적이 명확해요. 선자는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히 서명의 획순서와 기울기가 부자연스럽게 일치했죠. 지우가 마지막 파일을 꺼냈습니다. 문자 메시지 캡처본이었습니다. 이건 호주 변호사가 보낸 메시지예요. 해외 혼인신고는 국내에서 반려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조가 입증되면 상속권도 보호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법원에 가야 합니다. 선자는 손등을 꼭 쥐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지만 이제는 분명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제가 지킬 건 선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편의 재산이 아니라 남편의 존엄이에요.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쌓아온 40년의 세월입니다. 지우는 선자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사모님, 저도 끝까지 함께 할게요. 선생님을 꼭 되찾아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곧바로 서울가정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입구에서 선자는 잠시 멈춰섰죠. 높고 웅장한 건물이 선자를 압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자는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법원 안에서 지우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위조된 서명 자료, 영상통화 녹화본, 은행거래 내역, 의사소견서, 그리고 법적 후견 계약서. 모든 증거가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죠. 우리 이걸로 충분할까요? 선자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접수 창구에서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직원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임시 후견인 신청과 해외 혼인 신고, 반려 소송이시네요.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대방도 출석해야 하고요. 상대방이요? 네. 혼인 신고 상대방인 한지우 씨와 만약 대리인이 있다면 그 사람도 출석해야 합니다. 지우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지우입니다. 그리고 켈빈이라는 사람도 소환해 주세요. 그 사람이 실질적인 가해자입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조정 기일은 2주 후로 잡히겠습니다. 통지서 받으실 주소 적어주세요. 선자와 지우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흐렸지만 선자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죠.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2주가 지나고 드디어 조정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선자는 전날 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죠. 새벽부터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조정실 앞에서 지우를 만났을 때 지우는 이미 변호사와 함께 와 있었습니다. 사모님,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진실이 있으니까요. 지우의 말에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죠. 조정실 안에는 이미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켈빈이었죠. 켈빈은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선자와 눈이 마주치자 켈빈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에는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해외 혼인신고, 반려 및 임시 후견인 지정권에 대한 조정입니다. 먼저 신청인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지우의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해외 혼인신고는 현재 보류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 신고가 위조에 의한 것이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지우가 노트북을 켜자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택이 멍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장면이었죠. 화면 밖에서 켈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스터 김, 여기 사인해 주세요. 영상 속에서 켈빈의 손이 종이를 바꿔치기 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영택은 그걸 알아채지 못한 채 계속 서명을 했죠.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서 켈빈이 영택에게 프롬프트 카드를 보여주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Yes, I do. I agree to sign. 같은 문장들이 적힌 카드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통화 중 상대방이 선생님에게 특정 답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차 때문인지 선생님은 멍한 상태였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셨습니다. 판사는 화면을 주의 깊게 바라봤습니다. 켈빈의 변호사가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이 영상만으로는 위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선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확보한 서명 비교 자료였죠. 판사님, 이걸 봐주세요. 선자는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건넸습니다. 공증인이 확대해서 분석한 서명 겹침 자료였죠. 이건 제 남편의 오래된 인감카드 서명과 호주 서류상의 서명을 포갠 겁니다. 회계 기울기와 순서가 비정상적으로 동일합니다. 같은 사람이 썼다기보다는 복사하거나 트레이싱한 흔적이 있어요. 판사는 자료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공증인을 증인으로 부르도록 지시했죠. 잠시 후 공증인이 조정실로 들어왔습니다. 이 서명들을 감정한 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공증인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서명은 살아있는 근육의 흔적입니다. 사람마다 필압, 속도, 기울기가 다르죠. 그런데 이 두 서명은 너무 유사합니다. 마치 손이 멈춰 있던 상태에서 베낀 것처럼 보입니다. 자연스러운 서명이 아니에요. 켈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켈빈의 변호사가 다시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의뢰인은 김영택 선생님의 행복을 위해 움직였을 뿐입니다. 선생님이 생모를 찾고 싶어 하셨고 그 과정을 도왔습니다. 그때 판사의 책상 위 스피커폰이 울렸습니다. 호주 병원의 사회복지사가 화상으로 연결된 것이었죠.
화면 속에서 중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택님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선생님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경도 인지장애 의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검사 결과 문장 이해와 판단 영역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독립적인 법률 행위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때 지우가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판사님, 이건 김영택 선생님 생모인 박연자님의 옛 주민등록 전산 기록입니다. 화면에는 60년대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부산 영도에서 아들을 보육원에 맡겼다는 메모가 적혀 있었죠. 이 기록을 찾으려면 선생님의 출생신고, 원부 열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호주 체류를 유지하며 추적했죠. 결혼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조차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재산을 노리고 중간에서 결혼을 목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지우는 켈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저 사람입니다. 조정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켈빈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해외 혼인신고, 위조 혐의로 보류를 유지합니다. 위임장과 담보 설정 역시 무효 주장에 대한 소명이 충분합니다. 임시 후견인으로 배우자 박선자 씨를 지정합니다. 판사의 말이 떨어지자 선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지우가 선자의 손을 꼭 잡았죠. 사모님, 이겼어요. 선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귓가에 88올림픽 성화 응원가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영택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죠. 법원 판결 이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선자는 지우의 도움으로 호주에 있는 영택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절차를 밟았죠. 임시 후견인 자격으로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영택의 귀국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택이 부산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왔습니다. 봄비가 지나간 저녁이었습니다. 선자는 아침부터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영택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죠. 현관문이 열리고 영택이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지우가 영택을 부축하며 함께 들어왔습니다. 영택은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지만 집안 냄새를 맡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선자를 바라봤죠. 선자야. 응, 나야. 집이야, 여보. 선자는 눈물을 참으며 영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택의 손은 예전보다 더 말랐고 차가웠죠. 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선자는 영택을 거실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앉아. 밥 차려줄게. 영택은 소파에 앉아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익숙한 거실 풍경, 오래된 시계,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모든 게 그대로였죠. 선자는 식탁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시금치나물, 그리고 영택이 좋아하던 계란말이까지. 지우도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밥을 먹었죠. 영택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자야, 된장 냄새가 난다. 선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냄새지. 여긴 당신 자리야. 영택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기억나세요? 호주에서 아이스라떼만 찾으셨잖아요. 영택은 순간 멈칫하더니 낮게 웃었습니다. 내가 그랬나? 식사를 마치고 선자는 설거지를 하며 지우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우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모님.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때 선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박 선자님 맞으시죠? 박연자 어르신께 연락이 닿았습니다. 선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요? 네. 부산 서구 요양원에 계시답니다. 면회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선자는 전화를 끊고 영택에게 다가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영택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죠. 여보, 어머니 찾았어. 만나러 가자. 영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선자를 바라봤습니다. 흐릿하던 눈빛에 잠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엄마를? 응. 우리 같이 가자. 다음 날 아침 선자와 영택, 그리고 지우는 함께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부산 서구의 작은 요양원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죠. 정원에는 하얀 매화나무가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정원 벤치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체구의 노인이 앉아 있었죠. 80대로 보이는 박연자였습니다. 하얀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영택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온몸이 떨리는 것 같았죠. 선자가 영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자. 천천히 가도 돼. 영택은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연자는 다가오는 영택을 바라보며 허공을 더듬었죠. 그리고 영택이 가까이 오자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택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박연자는 영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영택의 손을 감싸자 영택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내가 놓쳤던 아가야. 박연자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간격은 너무도 컸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죠. 선자는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우도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세 사람의 손 위로 봄빛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선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기억을 잃어도 마지막에 남는 건 관계구나. 법과 서류는 그 다음이야. 며칠 후 선자는 법원에서 정식 후견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해외 혼인신고는 최종 반려되었고 켈빈은 위조 혐의로 수사에 넘겨졌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부산역에서 떠나기 전 선자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역 앞 카페에서 마지막 차를 마셨죠. 이제 제 일은 끝났어요. 그래도 가끔 선생님 아이스라떼 사들고 찾아뵐게요. 선자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지우 씨. 당신은 신부가 아니라 수호자였어요.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차가 들어오고 지우는 플랫폼으로 향했죠. 선자는 손을 흔들며 지우를 배웅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선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택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선자는 주방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선자가 영택을 불렀습니다. 여보, 밥 먹자. 영택은 천천히 식탁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출장 갔다 왔어. 선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이제 집이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랑 흔들었죠. 식탁 위로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두 사람의 저녁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